선사편 2 1. 동굴의 옛 주인들. 사람들이 집을 옮길 때면 언제나 버려두고 간 물건들이 있게 마련이다. 텅 빈 방바닥에는 휴지나 깨진 유리 파편, 빈병 따위가 굴러다니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불을 지핀 일이 없는 화덕 위에는 깨진 단지와 대접들이 제멋대로 쌓여 있다. 창문틀 위에서는 등피가 벗겨진 잊혀진 램프가 이 황량한 광경을 우울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다. 벽 아래에는 가죽덮개 밑으로 불구스름하게 바랜 손뭉치가 삐져나온 낡은 안락 의자가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다. 망가진 지 오래된 이 의자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것이다. 폐허 속에 남아있는 이런 물건들의 어느 곳을 봐도 이 집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가를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학자들은 그와 같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고고학자들은 그 집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집이 원상태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고고학자는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이 떠나고 나서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지난 뒤에야 찾아온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는 완전한 형태의 집 대신 허물어진 벽이나 흔적만 남은 문턱밖에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두개골 하나라도 큰 발견이며 단 하나의 석기 조각만으로도 큰 성공이 된다. 이와 같이 오래된 집이라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미래의 방문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 그처럼 폐허가 된 돌탑이나 풀이 무성한 벽은 얼마나 많은 인간들과 사건을 목격해 왔을까. 그러나 다른 집,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집인 동굴은 그 일생 동안 보다 많은 일을 보아왔던 것이다. 동굴 속에는 5만 년 전의 인간들이 살았던 온갖 흔적이 남아있다. 다행스럽게도 산은 매우 견고했기 때문에 동굴의 벽은 인간들이 지은 건물의 벽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지는 않는다. 여기에 그와 같은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하자. 그곳의 주인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첫 번째 주인은 지하수였다. 지하수는 그 속으로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날라들였다. 얼마 후 물이 빠지자 그 동굴로 인간들이 줄지어 찾아들었다.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진흙 속에서 발견되는 조잡한 석기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끝을 뾰족하게 만든 돌칼에 불과할 뿐이지만 원시인들은 그러한 도구로 짐승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발라냈던 것이다. 즉 여기 찾아든 인간들은 이미 사냥법을 익힌 자들이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인간들은 동굴을 버리고 떠났다. 그 동굴에는 다시 새로운 주인이 찾아들었다. 동굴의 벽은 매끈하게 다듬어졌다. 그것은 이 동굴에 살게 된 곰이 털두성이의 등을 그 돌벽에 문질러 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넓은 이마와 좁은 콧등을 가진 곰의 두개골도 발견된다. 그런데 그 위층에는 다시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불을 떼고 남은 숯과 재, 부서진 뼈, 돌이나 뼈로 만든 도구 등이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유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경험이 부족한 눈에는 그것이 흔해 빠진 부싯돌의 파편일 뿐으로 이것저것이 모두 똑같이 보이겠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그 파편 속에서 미래의 망치나 칼이나 톱이나 송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칼처럼 날이 선 것, 가장자리가 톱날처럼 들쭉날쭉한 것, 또 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연장의 조상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은 망치의 조상인 라켓 모양의 원형 석기이다. 이것으로 부싯돌을 두들기고 쪼개고 평판상으로 다듬기도 하여 마침내 온갖 형태의 연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것으로 부싯돌을 두들기고 쪼개고 평판상으로 다듬기도 하여 마침내 온갖 형태의 연장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망치가 있으면 모루 같은 것도 필요했을 것이다. 동굴 바닥에 남아있는 돌조각을 조심스럽게 헤쳐보면 망치라든가 모루의 조상일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망치의 조상은 돌로, 모루의 조상은 뼈로 되어 있다. 뼈로 된 이 모루는 현재의 모루와 별로 비슷하지 않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제법 실질적으로 제 임무를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루의 조상은 수없이 얻어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다. 새로운 형태의 도구를 만들어내려고 망치로 두들겼을 때 이 모루가 충분히 소용에 닿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동굴의 새 주인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먼저 살던 사람들보다 진보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 주인들은 한 연장으로 자르고 다른 연장으로 찌르고 제3의 연장으로는 깎고 제4의 연장으로는 쪼개는 일을 했다. 끝이 뾰족한 연장은 모피옷을 꿰맬 때 구멍을 뚫는 것이고 끝이 들쭉날쭉한 연장은 고기를 자르거나 가죽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괄사기였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고 예리한 것은 창끝이었다. 인간의 일이나 걱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닥쳐왔다. 인간은 곰의 가죽으로 옷을 짓고 겨울에 대비하여 고기를 저장하고 따뜻한 집을 지을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의 연장이 아니라 골고루 갖춰진 한 벌의 연장이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조상들의 집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보존해준 물건들 뿐이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 그다지 훌륭한 관리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보존해준 것은 오직 돌이나 뼈로 된 지극히 견고하고 수명이 긴 것들 뿐이다. 나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것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옷을 꿰매기 위해 구멍을 뚫던 연장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지어진 옷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창의 돌촉은 남아있으나 그 돌촉을 단 막대기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물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한 조각의 파편이나 보일 듯 말 듯한 정도의 흔적을 좇아서 이제는 이미 사라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 썩어버린 물건들을 새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의 탐색을 계속해 나가자. 대개의 경우 발굴 작업이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제일 위층을 파고 이윽고 아래로 땅속 깊이, 즉 역사의 밑바닥으로 깊숙이 나아간다. 고고학자는 마치 책을 끝페이지에서부터 읽는 것과 같다. 마지막 장에서 시작하여 맨 처음 장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우리는 지층의 가장 낮은 곳, 즉 동굴 역사의 최초의 장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서서히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현대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동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는 지층을 조사해 봄으로써 인간들이 몇 번이나 동굴을 버리고 떠났으며 또다시 몇 번이나 되돌아오곤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이 없는 동안은 곰이나 승냥이가 동굴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찰흙이나 먼지가 동굴을 메워나갔다. 천장에는 돌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내렸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 무리의 인간이 동굴을 찾아왔을 때 그 속엔 이미 전 주인의 일을 말해주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인간들은 자연이 제공하는 보금자리를 버리고 확 트인 하늘 아래에 자기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동굴은 텅 비게 되었다. 그곳에는 어쩌다 푸른 산기슭에서 가축들을 모는 목자나 또는 산속에서 비나 눈을 만난 나그네가 잠시 찾아들 뿐이다. 그리하여 동굴은 텅 비게 되었다. 그곳에는 어쩌다 푸른 산기슭에서 가축대를 모는 목자나 또는 산속에서 비나 눈을 만난 나그네가 잠시 찾아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굴 역사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 인간들이 또다시 그 속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굴 속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고대의 석기를 발굴하기 위해 철로 만든 가장 현대적인 도구를 가지고 왔다. 고고학자들은 하나의 층에서 다음 층으로 차근차근 파내려가면서 동굴의 역사를 맨 마지막에서부터 맨 처음까지 읽어내려갔던 것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도구를 비교 연구하면서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발전되어 간 흔적을 더듬었다. 그들은 몇천 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도구가 끊임없이 변하여 점점 더 우수한 것으로 발달해 나간 것을 보았다. 거칠고 단순한 모양의 돌도끼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칼자루라든가 팔삭기, 송곳, 바늘 등으로 변해갔다. 돌로 된 연장 이외에 뼈나 뿔 같은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도구도 나타났다. 돌을 다듬는 망치의 조상과 함께 뼈나 가죽을 다듬기 위한 연장도 생겨났다. 인간은 똑같은 돌로 뼈를 자르는 칼을 만들어냈고 생가죽을 찢는 팔삭기나 구멍을 뚫는 바늘을 만들어냈다. 인간이 손수 만든 발톱이나 이빨의 모양은 더욱더 날카롭고 다양해졌으며 사냥감을 움켜잡는 손은 점점 더 길어졌다. 인간이 창을 만들고 그 끝에 돌촉을 붙였을 때 인간들의 팔은 그만큼 더 길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욱더 강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곰과 맞부딪히면 인간은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쳐 달아나기에 바빴을 뿐 그 털투성이의 혈고동물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없었다. 작은 짐승이라면 큰 노력 없이 쉽게 잡았겠지만 곰과는 1대1로 맞서 싸울 결심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은 곰의 억센 발톱 밑에서는 무사히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창을 들기 전까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창은 인간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곰을 보아도 달아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진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곰은 길길이 날뛰며 이 사냥꾼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곰의 억센 발바닥이 인간에게 닿기도 전에 날카로운 돌촉은 사정없이 그 털복숭이의 옆구리를 관통했다. 창을 든 인간의 팔이 곰의 발보다 훨씬 길었던 것이다. 부상당한 곰은 더욱 사나워져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러면 돌촉은 점점 더 깊이 곰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물론 이때 창자루가 부러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냥꾼은 그야말로 큰 변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곰은 인간을 짓밟아 뭉개며 발톱과 이빨로 얼굴이나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곰이 인간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움을 청하는 외침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모든 동료들이 달려와 한꺼번에 사방에서 곰에게 달려들어 돌칼로 때려 눕히고 숨통을 끊어버렸다. 창은 인간에게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수확을 안겨주었다. 현재도 동굴 속에서 돌을 깔아놓은 저장소가 발견된다. 그 속에는 곰의 뼈가 수북이 쌓여있다. 인간이 새끼 곰의 살코기를 저장해 둘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곰사냥의 성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나 곰처럼 행동이 둔한 짐승만을 상대했다면 창의상 편리한 것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훨씬 날래고 훨씬 교활한 짐승도 잡아야만 했다. 사냥꾼들은 초원을 쏘다니다가 말이나 들소떼와 마주쳤다. 사냥꾼들은 조심조심 기어서 그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 무리들은 손살같이 질풍 같은 기세로 멀리 달아나 버렸다. 말이나 들소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은 너무 짧았다. 그런데 짐승을 잡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 아주 튼튼한 새로운 재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뼈였다. 인간은 돌칼로 뼈를 깎아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뼈촉을 만들었다. 그 뼈촉을 짧은 막대기 끝에 박아서 새로운 무기, 즉 투창을 만들었다. 인간의 무거운 창은 달아나는 말을 향해 던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뼈촉을 박은 투창은 가벼워서 훨씬 먼 곳까지 던질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인간의 팔은 더욱 길어졌다. 인간은 날아가는 무기, 즉 투창을 가지고 예전에는 빈번히 놓쳐야 했던 말도 추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움직이고 있는 목표물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더 강한 팔과 정확한 눈이 필요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투창을 던지는 기술을 익혔다. 그런데도 사냥할 때 100개의 창을 던지면 목적을 이루는 것은 겨우 10개 남짓밖에 안 될 때도 있었다. 몇천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말이나 들소떼는 점차 수가 줄어들었다. 인간이 죽인 것만 해도 엄청난 수였다. 사냥꾼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점점 더 많아졌다. 좀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새로운 무기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간은 팔을 더욱 길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가늘고 탄력 있는 나무를 잘라 그것을 둥글게 구부려서 그 양끝에 줄을 비끄러맸다. 사냥꾼은 드디어 활을 갖게 되었다. 사냥꾼이 서서히 활시위를 당기면 긴장한 근육의 힘이 거기에 집중된다. 이윽고 사냥꾼이 시위를 놓으면 시위에 축적된 힘은 전부 화살로 옮겨진다. 자유로워진 화살은 먹이를 공격하는 매처럼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화살은 손으로 던지는 투창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날아갔다. 화살과 투창은 마치 형제처럼 서로 닮았다. 그러나 동생인 화살은 형인 투창보다 몇천 년이나 나이가 어린 것이다. 그 몇천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인간에게 활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활로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투창을 쏘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간의 키만큼 큰 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약하고 짧은 팔을 길고 강한 팔로 바꾸어 갔다. 인간은 사슴의 뿔이나 매머드의 이빨로 날카로운 촉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뿔이나 이빨이라고 하는 짐승들의 무기를 인간은 반대로 그 짐승들을 해치는 무기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 일은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투창을 던지거나 활시위를 당기는 손은 이미 보통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인의 손이었다. 이 젊은 거인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이미 한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짐승 떼 전부를 바라고 추격해 갔던 것이다. 프랑스의 솔리토레라는 지방은 암석이 많은 험준한 고지로 알려져 있다. 고고학자들은 그 고지의 기슭에서 거대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뼈를 발굴했다. 그 중에는 맘모스의 견갑골도, 원시시대의 쇳불도, 동굴에 살고 있던 곰의 두개골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은 말의 뼈였다. 어떤 장소에서는 인간의 키보다 뼈들이 더 높게 쌓여 있었다. 이 여러 짐승의 뼈가 한데 섞여 있는 퇴적을 조사한 결과 학자들은 거기 있는 말의 뼈만 줄잡아 10만 마리분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떻게 하여 이처럼 놀랄 만큼 엄청난 수의 말의 무덤이 생기게 된 것일까? 학자들은 그 뼈를 신중히 조사해 보았는데 대부분의 뼈가 쪼개지고 부서지고 불에 탄 것들이었다. 이로써 이들 뼈가 일단 원시인 요리사의 손을 거쳐서 이곳에 버려졌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조사 결과 이 말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주방 폐기물의 거대한 처리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폐물의 퇴적이 한두 해 만에 이루어진 것일 리가 없다. 즉 인간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폐물의 퇴적이 왜 이렇게 가파른 절벽 밑에 생긴 것일까? 말을 추적하던 원시시대 사냥꾼들은 어째서 초원의 평지가 아니라 이런 곳에다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 아마 사실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초원에서 말의 무리를 발견한 사냥꾼들은 높게 자란 풀숲 속에 몸을 감추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모두가 손에 몇 개씩의 투창을 들고 있었다. 앞장선 자들은 말이 어디쯤에 있고 수는 얼마나 되며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가 하는 것 등을 동료들에게 신호로 알려주었다. 사냥꾼들은 사슬처럼 이어져 말대 주위를 에워싸고 서서히 그 간격을 좁혀갔다. 초원 속에 검은 반점처럼 보이던 말들은 이제 아주 뚜렷하게 보이게 되었다. 커다란 머리, 가는 다리, 그리고 몸은 길고 억센톨로 덮여있다. 순간 말대는 흠칫 놀란다. 근처에 무서운 적이 숨어 있음을 느끼자 곧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투창이 먼저 긴 부리를 가진 날개 없는 새처럼 날아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투창은 말의 다리와 등과 목덜미에 사정없이 꽂힌다. 어디로 달아나야 하는가? 적은 세 방향에서 말을 포위하고 있었다. 땅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듯한 이 인간들의 벽에는 오직 하나의 출구만 뚫려 있을 뿐이다. 사냥꾼들의 포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의 무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요란한 발소리를 내면서 그 유일한 길을 향해 세도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사냥꾼들이 계산해 놓은 함정이었다.
그들은 말대를 일정한 방향으로, 즉 낭떠러지를 향해 계속 위쪽으로 몰고 갔다. 공포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버린 말대는 전방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 달린다.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물줄기인 양 말들은 재빨리 꼬리를 흔들며 땀에 흠뻑 젖은 채 자꾸자꾸 달렸다. 그 꼬리는 차츰 고지를 향해 올라간다. 그런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타난다. 이미 그 가장자리에 도착한 앞장선 말은 위험을 느끼고 콧소리를 내면서 뒷다리로 버티고 섰지만 그러나 뒤에서 밀어닥치는 동료에 밀려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말들은 마치 살아있는 폭포처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골짜기에는 피투성이 시체가 쌓인다. 사냥은 끝나고 절벽 아래에서는 모닥불이 붉게 타오른다. 진영 안에서는 늙은이들이 노획물을 분배하고 있다. 물론 이 노획물은 집단 전체의 것이다. 그러나 제일 좋은 부위는 가장 용감했고 가장 민첩했던 자에게 돌아간다. 시계 바늘을 잠깐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역시 바늘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 주위나 신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역사라는 이름의 시계 바늘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그러나 몇 년 지난 뒤에 문득 우리는 바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즉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이 상당히 크게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현대에 사는 인간인 우리들조차도 새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몇만 년 전에 살던 우리의 조상은 더욱더 그러했을 것이다.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고자 할 때 우리에겐 일기나 사진, 신문, 책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비교라는 것을 할 수 없었다. 생활은 부동의 것, 불변의 것인 듯이 여겨졌다. 옛것과 새것을 비교하는 일 없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은 숫자가 쓰여져 있지 않은 시계의 문자판에서 바늘의 움직임을 감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먼 옛날 석기를 만들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준 사람의 모습과 동작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애썼다.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여자들은 할머니가 하던 대로 화덕을 만들었다. 사냥꾼들은 몸에 익숙해진 규칙대로 짐승을 쫓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그 연장과 집과 일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새로운 도구도 처음에는 옛것과 거의 비슷했었다. 새로 만든 투창은 창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처음에 만든 화살은 그 전에 투창과 흡사했다. 그러나 화살과 창은 이미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과 창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은 그 방식이 아주 달랐다. 비단 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도 변했다. 그것은 땅속에서 발굴된 인간의 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동굴 속으로 들어온 인간과 빙하 시대의 끝 무렵에 그곳을 떠난 인간을 비교해보면 다른 인종처럼 생각될 것이다. 동굴에 들어온 네안데르탈인은 등이 구부정하여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이마와 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원숭이와 상당히 흡사하게 보였다. 그러나 동굴을 떠난 것은 키도 크고 등도 꼿꼿한 크로마뇽인으로 언뜻 보기에 현대인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두 종류의 인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들이 완전히 다른 인종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크로마뇽인은 높은 종족의 인간들이고 네안데르탈인은 낮은 종족의 인간들이라고 결론지었다.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이전부터 유럽에서 살고 있었는데 크로마뇽인이 어딘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전부터 살고 있던 자들을 억압하고 근절시킨 것이라는 이론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이론으로서 이치가 맞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같은 이치에서 대학생은 높은 종족이고 고등학생은 낮은 종족이라는 주장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해마다 대학생들이 내습해 와서 고교생들을 억압한다는 이론도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매년 봄이 되면 일정 수의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강당에는 어딘가에서 몰려온 1학년 학생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높은 종족과 낮은 종족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지도 모른다.
높은 종족인 대학생들이 해마다 어디선지 모르게 나타나서 낮은 종족인 고교생들을 멸하고 근절시켜버리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이 같은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크로마뇽인이 일찍이 네안데르탈인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얼마 전에는 고교생들이었음을 이해시키기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집도 점차 변화되었다. 집의 역사를 쓰려면 우리는 먼저 동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이 집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만 발견해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썩 훌륭한 건축가는 아니었다. 자연이 산을 세우고 그 속에 동굴을 만들었을 때는 누가 거기서 살건 말건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굴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 셋집의 천장은 너무 낮았고 벽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몰랐으며 입구는 너무 좁아 엎드려서 드나들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 집을 살기 좋게 손질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다. 동굴 바닥과 벽은 돌조각이나 나무 토막으로 깎고 다듬어서 편편하게 만들었다. 입구 근처에는 화덕을 만들기 위해 구멍을 파고 돌을 쌓아 올렸다. 어머니들은 자상하게 마음을 써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즉 바닥을 조금 파고 그 밑에 시트 대신 화덕에 따뜻한 재를 깔아주었다. 한쪽 구석에는 새끼곰의 고기를 비롯해 온갖 식료품을 넣어둘 창고를 만들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동굴을 고치고 자기들의 노동력으로 인간이 살 집으로 변형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한 인간의 노동은 더욱더 불어났다. 바위로 된 자연의 지붕인 추녀를 발견하면 인간은 거기서 벽을 세웠다. 벽을 발견하면 그 위에다 천장을 만들어 얹었다. 남프랑스의 산간 지방에는 원시인들의 집터가 남아있다. 그 지방 사람들은 그것을 마기의 화덕이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커다란 돌로 된 동굴 속의 화덕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귀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도 자기 조상의 역사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쌓으면 마귀의 화덕은 마귀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시시대의 사냥꾼들은 언젠가 차양처럼 불쑥 튀어나온 바위 밑에 산기슭에서 굴러떨어진 돌에 의해 만들어진 두 개의 벽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두 벽에 다시 두 개의 벽을 덧붙였다. 한쪽에는 넓적하고 커다란 돌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는 나뭇가지를 얽고 흙을 발라서 만든 막대기를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 벽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러리라고 추측해 볼 뿐이다. 움막집, 즉 넓은 공간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바닥에는 부싯돌의 파편과 뼈나 뿔로 만든 도구가 남아있다. 마귀의 화덕은 집과 동굴의 혼혈아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진짜 집과 완전히 동떨어진 형태의 집은 아니다. 인간이 두 개의 벽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부터 네 개의 벽을 만드는 일은 그다지 곤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야외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집을 발견하게 된다. 이 집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집에 비하면 아직 땅굴에 가까운 것이었다. 인간은 땅속의 깊고 넓은 구덩이, 즉 우물 팠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이나 매머드의 거대한 뼈로 단단하게 다지고 눈이나 바람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로 엮고 흙을 바른 막대기로 지붕을 덮었다. 이것은 이상한 집이었다. 밖에서는 단지 조그마한 둥근 산 비슷한 지붕이 보일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굴뚝을 지나가야 했다. 왜냐하면 지붕에 뚫어놓은 구멍이 유일한 출입구였으며 연기도 그곳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움막의 벽 근처에는 의자 대신에 매머드의 턱뼈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인 돼지가 침대의 역할을 했다. 인간은 머리를 흙베개 위에 올려놓고 단단하게 다진 직각의 조그만 단 위에서 잤다. 이 집 속에는 뼈로 된 의자와 흙침대 이외에 돌로 된 탁자도 있었다. 화덕 옆에 가장 밝은 곳에는 평평하게 깎은 돌로 된 작업대가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대 위에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연장과 채 완성되지 못한 재료의 파편들이 발견된다. 보라, 작업대 위에 뼈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파편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완전히 세공이 끝나고 어떤 것은 구멍이 뚫려 있다.
또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도 있다. 직공은 뼈막대기에 수많은 잠금을 그어 놓았으나 아직 눈금대로 개개의 파편으로 자르지는 않았다. 그때 분명 이를 방해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인간은 이를 팽개치고 그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리라.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이렇듯 훌륭하게 다듬은 창촉이나 금을 그은 뼈바늘이며 여러 가지 일에 유용한 작은 돌칼 등을 버리고 떠났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물건들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 인간은 오랜 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뼈바늘을 예로 들어보자. 이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바늘이다. 시시한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묘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떤 유적 속에서 여러 가지 설비와 재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뼈바늘이 있는 제작소가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뼈바늘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다음 날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해낼 만한 직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리라. 바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만들어졌다. 먼저 돌칼로 토끼의 뼈에 작은 금을 긋고 가늘게 뼈막대기를 잘라낸다. 그리고 톱니 모양으로 생긴 석판으로 그것을 뾰족하게 다듬는다. 그런 다음 돌송곳으로 한쪽 끝에 구멍을 뚫고 마지막으로 그 바늘을 가는 것이다. 바늘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구와 노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느 인간의 집단이나 바늘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뼈바늘은 상당히 귀중한 것의 하나였다. 그럼 여기서 잠시 원시 사냥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눈 덮인 초원에 몇 개의 작은 산 같은 것이 보이고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우리는 그 조그만 산 중에 하나에 다가가서 눈 속에 파고드는 연기를 무릅쓰고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마술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 움마가는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침침하고 그리고 시끄럽다. 거기에는 최소한 연하문 명쯤 되는 어른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눈이 연기에 익숙해지면 점차 분명히 그곳에 있는 인간의 몸과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인간에게는 이미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에 등이 꼿꼿하여 참으로 씩씩하게 보인다. 커다란 광대뼈와 두 눈 사이가 좁은 얼굴, 그 거무튀튀한 몸에는 붉은 물감으로 문신이 가득 그려져 있다. 여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뼈바늘로 모피옷을 만들고 있다. 달리 장난감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말의 다리뼈나 사슴뿔을 장난감 삼아 놀고 있다. 화덕 옆에 작업대에는 기술자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투창자루에 뼈촉을 끼우고 있는 중이다. 그 곁에서는 다른 기술자가 뼈 위에 조그만 돌칼로 어떤 그림을 새기고 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그림을 새기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하자. 뼈 위에는 방목하고 있는 말의 형체가 가느다란 몇 개의 선으로 새겨지고 있다. 놀랄만한 솜씨와 인내심으로 곧은 다리와 긴 목과 짧은 말갈기와 커다란 머리를 서서히 완성시키고 있다. 말은 마치 살아있어서 금방이라도 성큼성큼 걸어 나올 듯이 보인다. 이 예술가는 눈앞에 말을 보고 그리듯이 정말 훌륭하게 다리의 움직임이나 머리의 방향 등을 새겨나간다. 그림이 다 완성된 모양이다. 그러나 이 예술가는 아직 손을 놓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 이번에는 그 말 위에 사선을 긋는다. 두 줄, 세 줄 계속해서 사선이 그어지고 이윽고 말의 그림 위에는 뭐가 뭔지 모를 이상한 그림이 완성된다. 이 원시시대의 예술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대의 예술가도 감탄할 만한 그림을 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 그림은 점점 복잡한 것이 되어간다. 마침내 우리는 말의 몸뚱이 위에 움막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게 된다. 첫째 움막집에 이어 또 둘째 움막집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이 예술가는 불악의 전경을 그려나간다. 이 기묘한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술가의 변덕으로 말미암은 우연한 장난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원시인들의 동굴에서 이와 같은 기묘한 그림을 많이 수집할 수 있다.
매머드 위에 2개의 움막집을 그린 그림도 있고 들소 위에 3개의 움막집을 그린 그림도 있다. 또 이러한 그림도 있다. 즉 한복판에 반쯤 먹어치운 들소의 몸뚱이가 그려져 있다. 아직 손대지 않은 것은 머리와 허리깨와 다리뿐이다. 긴 코에 갈기 달린 머리는 앞발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 그 곁에 인간들이 2줄로 늘어서 있다. 뼈나 편편한 돌 혹은 바위 위에 그려진 동물이나 인간이나 집의 이와 같은 이상한 그림은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역시 동굴벽에 그린 그림이 가장 많다. 동굴의 발굴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벽 위에서 아무런 그림도 발견하지 못했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입구 근처에서 인간들이 먹거나 자거나 일하거나 한 흔적을 발견했을 뿐이다. 좀 더 동굴 깊숙이 들어가 보고 그 종행으로 이어진 비좁은 길을 살펴보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까지 뻗어 있는 갈라진 바위 틈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등불을 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도중에서 꺾어지는 모퉁이나 십자로를 단단히 기억해 두자. 지하의 미로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니까. 바위 복도는 점점 좁아지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우리는 등불을 높이 쳐들어 그 빛으로 벽을 면밀히 비춰본다. 지하수의 흐름은 불빛을 받아 동굴을 번쩍거리는 결정체로 장식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인간의 손길이 미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좀 더 안쪽을 향해 걸어간다.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친다. 저것 좀 봐. 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들소가 그려져 있다. 들소는 앞다리를 꺾고 주저앉아 있으며 그 둥구스름한 등에는 투창이 꽂혀 있다. 우리는 몇만 년 전의 예술가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한동안 그곳에 멈춰 서 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 벽 위에는 괴물이 춤을 추고 있다. 그것은 짐승을 닮은 인간도 아니고 인간을 닮은 짐승도 아니다. 그 괴물의 털이 많은 머리에는 구부러진 뿔이 달리고 등에는 혹이 있고 꼬리는 털투성이이다. 발과 손은 인간의 그것과 같고 손에는 활을 들고 있다.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그것이 들소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 이 그림 외에도 벽 위에는 다른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이 기묘한 화랑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현대의 예술가는 밝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린다. 미술관에서는 밝은 빛이 비치는 장소에 그림을 걸어둔다. 그런데 원시인들은 어째서 인간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이렇듯 어두운 지하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원시인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시의 예술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짐승의 가면을 쓰고 춤추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 인간의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춤추는 장소에 몇 명의 사냥꾼이 끼어든다. 토착인들은 모두 머리에 들소머리에서 벗겨낸 가죽이나 뿔을 붙여 만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손에는 활과 창을 들고 있다. 이 춤은 들소 사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윽고 그중 한 명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쓰러지는 신용을 한다. 그때 다른 토착이는 그것을 보고 끝이 무딘 화살을 쏜다. 숨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들소는 춤판에서 끌려 나온다. 사람들은 그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신용을 한다. 이 들소가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나면 그 대신 들소 가면을 쓴 다른 토착인이 들어온다. 이 춤은 이따금 잠시도 쉬지 않고 2, 3주일 동안 계속될 때도 있다. 이것은 원시 사냥꾼의 춤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디서 그들이 춤추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현대 여행자의 수기 속에서 뜻밖에도 원시 예술가가 동굴의 벽 위에 그려놓은 사냥꾼들이 춤추는 광경을 찾아냈던 것이다. 이 여행자는 북아메리카의 초원에서 그것을 목격했다. 그곳의 인디언들에게는 오늘날까지 원시시대 사냥꾼들의 습관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한 그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해답 속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가 있다. 몇 주 동안 이 이상한 춤이 계속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일까? 현대인에게 춤이란 오락 아니면 예술이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 단지 예술에 대한 애정이나 혹은 위안 때문에 3주 동안이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사실 인디언의 춤은 춤이라기보다는 어딘지 의식을 닮은 데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무용 선생이다. 그런데 인디언의 경우에는 마술사가 춤을 가르친다. 마술사들은 손에 들고 있는 관으로부터 춤추는 무리들이 공상하여 뒤쫓을 짐승이 움직여갈 방향으로 연기를 뿜어낸다. 마술사는 그 연기로 지도하면서 무리들을 북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춤이 마술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미 춤이 아니라 마술적인 의식임을 의미한다. 인디언들은 이 이상한 동작으로 마술을 걸고는 은밀한 요술의 힘으로 대초원 속에 있는 들소를 불러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동굴의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전하고 있는 의미이다. 즉 이는 단순히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마술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횃불 밑에서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하로 들어간 예술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마술사였던 것이다. 그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사냥꾼들과 부상당한 들소를 그림으로써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마술을 거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것이 원시인의 무의미한 행위로 여겨지겠지만 그는 춤이 반드시 사냥에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우리는 석수나 목수의 동작을 흉내내면서 춤을 추지는 않는다. 만약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전에 자를 손에 들고 춤을 출 생각을 해냈다면 당장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게 생각되는 것도 우리의 조상에게는 진지한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이상한 그림의 수수께끼 하나를 풀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동굴벽에 춤추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또 다른 그림도 목격하지 않았던가? 여러분은 동굴 속에서 뼈 위에 칼로 파서 새겨놓은 그림을 발견했던 것을 잊지는 않았으리라. 그 뼈 한가운데에는 들소의 시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사냥꾼들이 서 있었다. 들소의 몸은 말끔히 먹어치운 다음이고 남은 것은 머리와 앞발뿐이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아메리카가 아니라 러시아의 북극 지방으로 가야만 한다. 시베리아에는 지금도 사냥꾼들이 곰을 사냥한 후 곰의 축제를 행하던 시대의 자취가 남아있다. 즉 그 곰은 집으로 운반되고 곧 경건하게 상자에 놓인다. 곰의 머리는 앞발 사이에 놓여지고 그 머리 앞에는 빵이나 자작나무 또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사슴의 모형이 세워진다. 그것은 곰에게 바치는 희생이다. 곰의 코끝에는 자작나무 껍질의 컵이 장식되고 눈꺼풀 위에는 은하를 놓는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사냥꾼들은 곰 곁으로 다가가서 그 코끝에 입을 맞춘다. 이것은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계속될 축제의 서막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들은 밤마다 곰의 시체를 둘러싸고 춤추며 노래 부른다. 사냥꾼들은 자작나무 껍질이나 나무로 만든 가면을 쓴 곰 옆에 다가가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인 다음 곰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춤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윽고 춤과 노래가 끝나면 그 곰을 먹기 시작하는데 머리와 앞발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 외에 살점만 먹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뼈 위에 새겨진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들소의 축제였다. 들소의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고기를 제공해준 들소에게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도 똑같은 혜택을 베풀어 주기를 빌고 있는 것이다. 인디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도 비슷한 수렵제가 거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종족의 인디언 사냥꾼들은 죽은 사슴의 뒷다리가 동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사슴의 코끝에는 갖가지 음식을 담은 대접을 늘어놓는다. 사냥꾼들은 차례로 사슴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코에서부터 꼬리깨까지 쓰다듬으며 사슴이 기꺼이 주고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이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여, 편히 쉬시라. 마술사는 사슴을 향해 연설한다. 그대는 우리에게 그 뿔을 제공해 주었으므로 우리는 그대에게 감사를 바친다. 2. 조상들과의 대화.
여러분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이반 왕자나 불새 또는 꼽추망아지 등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는 인간으로 변한 동물이라든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동물로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일들을 적고 있다. 이야기책에 쓰여 있는 바에 의하면 착한 것과 악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을 막론하고 이 세상 곳곳에는 그 어떤 비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마술사라든가 사악한 귀신의 분노가 우리 신상에 닥쳐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는 추한 모습이 순식간에 미녀가 되기도 하고 마음 착한 소년이 무서운 뱀이 되기도 하므로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죽은 자가 되살아나고 몸에서 잘려나간 목이 이야기를 짓거리는가 하면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물속으로 뱃사람을 끌어들이기도 하는 등 온갖 일들이 어떤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행해진다. 푸시킨의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 숲의 요정이 헤매 다니는 곳, 요정은 나뭇가지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동안만큼은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을 믿는다. 그러나 책을 덮으면 금세 현실의 세계로 되돌아온다. 여기에는 마술사도 귀신도 없을 뿐더러 무슨 일이든 계산하고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한 유혹을 느낀다 해도 동화의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여우떼나 마술사의 눈에 띄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반 왕자와 같이 행복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현실의 세계와 동화의 세계를 동일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이 두 세계를 구별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선과 악, 그리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자신이 조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시인은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그 돌을 길에 놓아둔 어떤 사악한 요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누군가가 단검에 찔려 죽으면 사람이 단검에 찔려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시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은 그를 찌른 단검이 마술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쁜 눈으로 쏘아보면 병에 걸린다든가, 월요일에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면 잘 진행되지 않는다든가, 토끼가 길을 가로질러 가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따위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웃는다. 현대에 있어서는 미신이 일체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지한 경우에만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신이란 거미줄처럼 어두컴컴한 구석에만 진을 치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술사나 요정을 믿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조상을 비난하지는 말기로 하자.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정직하게 노력했다. 그러나 너무나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올바른 설명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인종이 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다. 뉴기니에 모토모토족이 살고 있는 지방에 전염병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토인들이 잇따라 죽어갔다. 어느 집에서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두려움이 이 종족 전체를 내리눌렀다. 대체 어디서 이런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일까? 토인들은 재앙의 원인을 생각하는 동안 이 병이 백인들, 즉 선교사나 그 가족들이 이 지방에 살게 된 뒤에 발생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백인들이 없었을 때에는 병도 없었다. 백인들이 오니까 병도 따라온 것이다. 원주민들에게는 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토인들은 창과 부메랑이라는 던지는 무기 등으로 무장하고 선교사의 집으로 몰려가 집을 포위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백인들을 모두 죽여라. 놈들이 우리에게 마술을 걸어 무서운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선교사는 놀라 새파랗게 질린 채 문간으로 나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하고 선교사는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사나운 외침소리에 짓눌려 들리지도 않았다. 성난 그들의 귀에 설교의 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가련한 선교사가 이토록 웅변적이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을 정도였다. 그때 선교사가 토인에게 한 연설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논거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평상시에 어느 설교보다도 훌륭한 것이었다.
그런 경우의 문제란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분노는 진정되었다. 토인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순간 위기를 넘긴 듯이 보였으나 긴장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다행스럽게도 갑자기 울타리 너머에 양이 나타났다. 양은 꼼짝 않고 토인의 무리를 쳐다보고 토인들은 양을 쳐다보았다. 토인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양은 백인과 함께 왔던 것이다. 병의 원인이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외쳤다. 양을 죽여버려라. 저놈이 나쁘다. 양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몇십 명의 손이 울타리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선교사는 잠자코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차마 자기의 양을 감싸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불행한 양은 창에 찔려 목숨을 잃고 토인들의 무리는 환성을 지르며 돌아갔다. 2, 3일이 지났다. 양은 죄를 뒤집어 쓰고 불쌍하게 벌을 받았으나 전염병은 물러가지 않았다. 다시 이 재앙의 원인을 더듬기 시작했다. 토인들은 선교사가 이 수양 외에 다른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토인의 무리는 다시 선교사의 집을 둘러싸고 수염을 기른 악마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교사는 이 이상 더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토인들은 오늘은 염소를 내놓으라고 하고 내일은 소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선교사는 염소를 토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교사는 염소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힘껏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나쁘다고 해야 하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다. 토인은 선교사의 집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식당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깨가 노출된 아름다운 의상을 걸치고 있는 여자의 초상화였다. 그 가슴은 성장으로 장식되었고 머리 위에는 작은 관이 얹혀 있었다. 그것은 당시 영국을 지배하고 있던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이었다. 그 초상화는 몇천 매나 복사되어 런던의 여관이나 상점마다 걸려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토모토족이 살고 있는 이 지방에서는 그것이 전혀 낯선 물건이었다. 초상화는 토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토인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모든 것이 명백해졌던 것이다. 병의 원인은 이 초상화다. 그 요사스러운 물건이 종족 전체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던 것이다. 다시 분노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토인들은 창을 휘두르며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났는지는 모른다. 토인들이 영국 여왕의 초상화로 만족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분노를 다시 예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것, 예컨대 선교사의 침실용 슬리퍼, 정교하게 세공된 도자기 커피포트, 괴상하게 생긴 추가 달린 벽시계 따위로 옮겨졌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예로 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런 이해도 갖지 않는 인간들은 그들을 경악시킨 여러 가지 사건의 원인을 단지 어림짐작으로 아무렇게나 찾아내려고 허둥지둥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경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간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한 다른 현상의 마술적인 작용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돌아온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로앙고 연안 지방의 주민들은 새로운 성구를 단 돛배 또는 다른 배보다 큰 굴뚝을 가진 기선을 보면 금세 미친 듯이 흥분한다. 방수용 망토, 특이한 모자, 흔들 의자 등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각양각색의 기구 등은 즉시 토인들에게 최악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토인들은 낯선 것은 무엇이든 간에 마술의 도구인 듯이 생각하는 것이다. 마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악어 이빨로 된 목걸이나 코끼리의 꼬리로 만든 팔찌 같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부적은 그것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원시인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아프리카 토인보다 훨씬 무지했었다. 그리고 마법사나 마술할멈 같은 존재도 믿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발굴된 여러 가지 부적이나 동굴 안쪽 벽에 그려진 마법적인 그림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법칙을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간은 불투명한 힘 속에서 자신을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느꼈다. 그 관념에 의하면 무엇이든 부적으로 보이고 어떤 인간이라도 마법사로 보였다. 그들은 복수심에 가득 찬 죽음의 마귀가 이것저것을 쏟아니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덤벼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냥에서 잡은 짐승은 언젠가는 자기를 죽인 자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은 이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빌고 부탁하고 설복시키고 물건을 바쳐서 마귀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지로부터 공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무지한 까닭에 이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불쌍한 탄원자처럼 행동했다. 인간이 스스로를 자연의 지배자로 생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였다. 인간은 그들의 지혜로서 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 매머드도 쓰러뜨렸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자연의 힘과 비교한다면 아직 너무나 미약했다. 한 번 사냥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간은 며칠이고 굶을 수밖에 없었다. 한 번 눈보라가 휘몰아쳐 오면 그들의 수경지는 눈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한 걸음 한 걸음 자연을 정복해 나갈 힘을 준 것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그런 힘을 준 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인간은 그 집단 전체의 힘으로 자연의 적성 세력과 싸웠다. 인간은 그 집단 전체의 힘을 모아서 일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갔던 것이다. 인간 자신은 이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또 설사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제멋대로 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의 집단 또는 인간의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그러나 자기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마치 수많은 손을 가진 인간의 거인과 같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결합시켜 놓은 것일까? 첫째로 혈연 관계였다. 인간은 항상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을 낳아 형제자매나 백부 백모, 어머니 할머니들과 생활했던 것이다. 종족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갔다. 원시시대의 사냥꾼들에게 있어 사해란 같은 조상으로부터 생겨난 종족이었다. 인간은 모두 조상에 의해 결합되어 있었다. 선조들은 인간에게 사냥하고 연장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살 집과 불을 주었다. 노동하고 사냥하는 것은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불행이나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조상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손들과 같이 살고 사냥터나 집으로 찾아온다. 조상들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조상들은 또한 악을 벌하고 선에는 보답한다. 원시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공통된 이익을 위해 협동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일한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따르고 함께 그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시인들은 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들소를 뒤쫓는 사냥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사냥 그 자체이다. 그러나 원시시대의 사냥꾼은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은 들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부터의 이 습관을 따라 소를 은인이라 부르고 돼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소에게 허락받지 않고 소젖을 짠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가 우리에게 젖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원시시대의 사냥꾼에게는 들소나 맘모스나 사슴 등이 모두 그들의 은인이었다. 사냥꾼들의 관념에 의하면 자기가 짐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그에게 고기와 가죽을 제공해 준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짐승의 뜻을 어기고 짐승을 잡을 수는 없다고 믿고 있다. 들소를 사냥하면 그것은 그 들소가 인간을 위해 자기를 희생으로 바친 것이고 죽기를 원했던 것이다. 따라서 들소는 종족의 은인이고 보호자인 동시에 공통된 조상이었다. 그리하여 아직 이 세상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디언들의 머릿속에서는 보호자로서의 조상과 종족을 먹여 살리는 은인으로서의 짐승이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원시인들은 우리는 들소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조상이 들소였다고 믿고 있다. 원시 시대의 예술가가 들소를 그리고 그 위에 세 개의 움막집을 그렸던 것은 들소 자손들의 진영이라는 의미에서였을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노동 속에서 동물들과 맺어져 있다. 그러나 혈연 관계가 없는, 유사성이 없는 결합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짐승을 잡았을 때 그것을 형제라고 부르며 용서를 빈다. 의식을 거행하거나 춤을 출 때 그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동작을 흉내내기도 하면서 자기의 형제인 짐승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인간은 아직 자기 자신을 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종족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도구로 느끼고 있었다. 모든 종족에게는 그 종족 특유의 이름과 그들이 숭배하는 동식물의 토템이 있다. 그 이름이란 그들의 조상이며 보호자인 동물의 이름이다. 그리하여 들소니, 곰이니, 사슴이니 하는 이름의 종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족을 위해서 언제라도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인간은 종족의 간습을 토템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들에게 있어 종족의 명령은 곧 법칙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원시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 함께 화덕 옆에 앉아 그들의 습관이나 신앙에 대해서 토론해 보자.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우리의 풀이가 옳은지 어떤지를, 또 원시인의 동굴벽이나 또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 남겨놓은 것 같은 뼈나 뿔로 된 부적에 새겨놓은 그림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어떤지를 원시인들 자신의 입으로 말하도록 해보자. 그러나 동굴의 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키는 게 좋을까? 까마득한 옛날에 바람이 화덕의 재를 불어 흩날려 버렸다. 어느 시기엔가 이곳 불가에서 돌이나 뿔로 도구를 만들고 짐승 가죽으로 의복을 짓고 있던 인간의 뼈는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렸다. 다만 어쩌다 땅속에서 누렇게 바래고 형편없이 부서진 두개골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두개골에게 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굴을 판 것은 도구의 파편을 찾아내어 그것에 의해 원시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일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럼 고대어의 잔재나 단편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발굴을 위해서라며 삽 같은 장비는 소용이 없다. 파내는 곳은 땅속이 아니라 사전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전이나 어떤 언어라도 그 속에 소중한 과거의 자취를 보존하고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친 세대의 경험이 언어 속에 담긴 채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으니 말이다. 우리는 흔히 언어를 배우고 조사하는 것을 간단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책상 앞에 앉아 사전과 씨름하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렇듯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가들은 고대어를 찾기 위해 땅 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곤 한다. 때로는 밀린 벽지에 미개한 소시민에게서 다른 어떤 언어 속에도 남아있지 않은 가장 오래된 언어를 발견해내기도 한다. 모든 언어는 마치 인류의 진화 도상에 있어서의 수경지와 같게 마련이다.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의 수렵 종족의 언어는 우리가 훨씬 이전에 지나쳐온 수경지와 같다. 그리고 또 연구가들은 가령 폴리네시아 같은 곳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고대의 관념이나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 대양을 건너간다. 연구가들은 언어를 찾아서 남쪽의 사막이든 북쪽의 툰드라 속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간다. 북극 지방 민족의 언어 속에는 아직 소유라고 하는 관념이 없던 시대, 즉 인간이 내 무기, 내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랐던 시대의 언어가 남아있다. 고고학자들은 수경지에서 집이나 연장의 유품을 파내듯이 고대어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이들 언어 속을 쉴 새 없이 찾아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누구나 다 사전에 고고학자가 될 수는 없다. 준비나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오래된 말이 박물관에 보존된 유물들처럼 언어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수많은 세대가 바뀌는 동안 언어는 수없이 변화했다. 낱말은 한 언어 속에서 다른 언어 속으로 옮겨가서 서로 어울리고 어미나 접두사의 변화를 일으켰다. 때로는 하나의 낱말에서 불타버린 나무처럼 낡은 뿌리만 남았다. 그 뿌리만으로도 문제없이 그 말의 유래를 알아낼 수 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언어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달라졌다. 오래된 언어에 새로운 뜻이 부여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이 생길 때마다 그 즉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명칭을 생각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언어의 여축 속에서 낡은 말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꼬리뼈처럼 새 것에 붙여준다. 만년필이라는 것은 이미 붓이 아니다. 손잡이라는 것은 손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스팀 망치라는 것은 하는 일은 망치와 같지만 형체는 이미 망치가 아니다. 비행선은 배가 아니며 쏜다는 말은 활을 쏠 때뿐만 아니라 대포를 쏠 때도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는 붓, 손, 배, 망치, 쏜다 등과 같은 낡은 말을 가져다가 새로운 것에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것들은 모두 극히 최근까지 언어의 상층에 남아 있었던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 언어의 이전 의미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언어학자인 마르는 고대와 현대의 민족어를 연구하여 현재의 많은 낱말이 한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학자는 어떤 언어에 있어 말이라는 말이 어느 시기에는 사슴 또는 개를 의미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전에는 말보다는 개나 사슴을 타고 돌아다녔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 학자는 또 이전에 농부의 아내들은 빵을 도토리라고 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빵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도토리를 먹었었기 때문이다. 사자가 큰 개라고 불리고 여우가 작은 개로 불리고 있는 언어도 있다. 이것은 개라는 말이 사자나 여우라는 말보다 먼저 생겨났기 때문이다. 연구가들은 언어 발굴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어의 파편을 발견하게 된다. 메시차니노프라는 학자는 그의 저서 중 하나에서 언어의 파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카기르인의 언어 가운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인간 사슴 죽임이라는 뜻의 말이 있다. 이 긴 단어는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그 뜻을 이해하기란 더욱 곤란하다. 이것만으로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인간이 사슴을 죽이는 것인지, 사슴이 인간을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과 사슴이 힘을 합해 누군가 제3자를 죽이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유카기르인들은 물론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다. 즉 그들은 인간이 사슴을 죽였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쓴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하여 이런 기묘한 말이 생겨난 것일까?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스스로를 가리켜 나라고 하지 않았던 시대, 즉 인간이 그 자신이 일하고 사냥하고 사슴을 몰고 그리고 죽인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던 시대에 생겨난 것이다. 인간은 사슴을 죽인 것은 자기가 아니라 종족 전체, 아니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직 더없이 약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인간 사슴 죽임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내일은 실패하여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 사슴 죽임이라는 표현 속에는 주격이 없다. 원시인은 등장인물을 그 자신이나 사슴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원시인은 보이지 않는 비호자, 즉 인간과 사슴의 조상이 인간에게 사슴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언어의 발굴을 계속하면서 가장 오래된 고대어로부터 새로운 언어로 더듬어 내려올수록 점점 더 자주 인간이 스스로를 비밀스러운 힘의 손에 붙잡힌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의 언어의 잔재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시베리아의 축구치인의 표현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인간에 의해 개에게 고기를 준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의 의미를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아득한 옛날, 즉 인간이 아직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대의 언어에 쌓여있던 언어층 속에서 발굴해냈기 때문이다. 현재라면 인간이 개에게 고기를 준다고 할 것을 인간에 의해 개에게 고기를 준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인간을 시켜서 고기를 준 것일까? 누군가란 바로 인간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힘이다. 다코다라는 종족의 인디언들은 내가 짠다고 하는 대신 나에 의한 편물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고리를 쓰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이란 단지 편물을 하기 위한 고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식의 표현이다. 고대어의 단표는 유럽인의 언어 속에도 많이 남아있다. 러시아어 속에도 고대어나 사물의 사고방식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러시아인들은 벼락에 의해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한다. 누가 죽였는가? 역시 비밀스러운 힘인 그이다. 우리는 어떤 비밀스러운 힘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의 말 속에는 그러한 힘을 믿고 있었던 고대인들의 언어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언어층을 발굴함으로써 거기에서 원시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까지 발견하게 된다. 원시인들은 은밀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 세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노동하고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이 일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이 사슴을 죽였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일체의 불가사의한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다. 인간이 점점 강해질수록 그들은 세계나 세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언어 속에도 나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행동하고 투쟁하고 여러 가지 사물과 자연을 자기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인간이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간에 의해 사슴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인간이 사슴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언어 속에는 아직도 과거의 그림자가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금도 러시아에서 싣고 오지 않았다는 말은 불운하다는 뜻이고 제재받았다는 말은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누가 행운을 실어다 주지 않는 것일까? 누구에게 제재당했다는 것인가? 운명이요 천명이다. 그런데 운명이나 천명은 바로 원시인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불가사의한 존재가 아닌가.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농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논밭에 씨를 뿌린다. 그는 풍작인가 흉작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방법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모의 땅을 풍요의 땅으로 바꿔주는 온갖 기계의 사용도, 곡식의 생명을 지배하는 일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과학도 농부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들이다. 선원은 크나큰 자신감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 떠난다. 그는 깊은 바다 밑에 암초를 볼 수 있고 태풍이 불어올 것인지 어떨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이다라든가 태생이 그렇다라는 등의 말을 듣는 일은 앞으로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무지는 공포를 낳는다. 지식은 확신을 준다. 자연의 법칙을 몰라서 힘으로 자연을 지배할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노예라고 느끼고 있다.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법칙을 인식하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현대인과 원시인, 누가 더 많이 잘까? 미국 UCLA의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의 수면 시간은 원시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탄자니아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자 부족과 나미비아의 산 부족, 그리고 볼리비아의 치메인 부족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수면 시간은 6시간 55분에서 8시간 30분 정도였으며 그중 5시간 40분에서 7시간 5분 정도는 확실하게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푹 잠드는 수면 시간이 조금 짧은 편인 셈입니다. 또 하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이들 역시 현대인들처럼 한 번에 길게 연속 수면을 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8시간의 연속 수면은 인간의 오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최근에서야 등장한 것이라고 몇몇 역사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과거에 해가 지면 최대 14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생활해야 했던 원시인들의 경우 4-5시간을 잔 후 1시간가량 깨어 있다가 다시 4-5시간을 잠으로써 생활에 유연성을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UCLA 연구진의 조사 결과 세 부족 모두 한 번에 길게 연속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들은 현대인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에게서 만연하고 있는 불면증이라는 개념이 이 세 부족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면증에 해당하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족에게 불면증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시엘의 연구진은 그에 대해 현대인과 다른 세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들은 모두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었으며 둘째 몇 시에 잤는지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셋째 일조량보다는 기온의 하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면 실내 생활을 하는 현대인과 달리 아침 시간에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전날 늦게 자도 같은 시간에 기상하면 수면과 관계된 생체 리듬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온도가 낮아지는 시간에 잠들어 가장 온도가 낮은 새벽에 잠에서 깨는 그들의 수면 습관은 난방장치가 달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된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사라진 특성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현대인은 원시인에 비해 결코 수면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달라진 생활 습관과 수면을 방해하는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졌을 뿐입니다.